부동산 정책을 설계하던 사람, 벌게 되면 그 돈이 또 쌓이면 또 그때 가서 사면 되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던 사람. 강 대표는 모두 실거주용이고 총 가액은 8억 5천만 원이라고 해명했는데 이 두 사람 모두 여론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분당의 30억 원대 아파트를 갭투자 방식으로 구입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며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결국 자리에서 사퇴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대표이자 당 부동산특위위원장인 장동혁 대표, 서울 구로구 아파트, 충남 보령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거기에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가 4채, 약 12억 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입니다. 정치인들의 서로를 향한 부동산 내로남불 공방 속에 정책 대신 정쟁만 남았습니다. 집값이 문제인 건 모두가 알고 있지만 정책에 대한 피로감은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피로감이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넉 달 동안 3차례 핵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627 대책. 대출을 조여 수요를 억제하는 강력한 조치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은 금지했습니다. 발표 하루 만에 바로 시행된 초강수로 시장에는 충격이 일었습니다. 실제로 그 직후 한 달 동안 갭투자 거래가 87%나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 첫 번째 대책이 나온 지 2달 반 만에 두 번째 대책이 발표됩니다. 97 대책의 핵심은 공급이었습니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의 주택을 착공하겠다. 인허가를 공급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한 안에 공사를 시작해서 확실한 공급의 신호를 주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또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택지에서는 LH가 주택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 미사용 학교 부지 등을 주택 공급에 적극 활용하며 재건축, 재개발 등의 정비 사업은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해서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규제 정책도 포함됐는데요. 눈에 띄는 건 1주택자의 전세 대출을 2억 원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세금을 활용하는 갭 투자를 하지 말라라는 확실한 신호를 준 것이죠. 하지만 97 대책의 핵심 메시지였던 공급 확대는 시장의 기대에는 못 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기대했던 만큼의 신규 물량이 없었고 LH가 직접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LH가 그 많은 일을 5년 안에 다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죠. 부동산 시장은 다시 들썩였습니다. 세 번째, 10-15 대책. 서울 전 자치구 25곳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고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주택 매입자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됐습니다. 대출 한도는 더 줄었습니다. 15억에서 25억 주택은 4억 원까지, 25억 초과 주택은 2억 원까지로 한도가 축소됐고 전세 대출이 DSR 계산에 포함됐습니다. 전세 대출의 이자 상환액을 DSR에 반영해서 이명박 정부가 서민 지원을 위해 시작한 전세 대출은 이후 갭 투자 수단으로 변질됐습니다. 전세금을 활용해서 집을 사는 걸 막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죠. 수요 억제 방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에 따른 매수 심리 위축이 단기적 가격 상승세 둔화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확실한 공급 확대, 세제 정책 등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과거에도 여러 번 반복돼 왔듯이 언제든 시장이 다시 불안정해지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통과되면 재건축 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고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9년 지어진 은마 아파트는 모두 4,420. 은마 아파트는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굴곡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은마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과 그에 따른 시장 반응을 들여다보겠습니다. 1979년 지어진 은마 아파트는 강남 아파트 신화의 출발점으로 불렸고 1996년부터 수십 년 동안 재건축 논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와 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재건축은 번번이 장벽에 가로막혔습니다. 재건축은 크게 7단계를 거칩니다. 은마 아파트는 1996년 재건축을 추진한 이후 집값 상승을 우려한 서울시와 정부의 철벽 규제, 그리고 그에 따른 입주민 간의 의견 충돌로
사업이 여러 차례 무산됐습니다. 2006년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도입되며 좌초됐고 2015년에는 서울시의 35층 높이 제한이 걸림돌이 됐죠. 그러다 2023년 추진위원회 구성 무려 20년 만에 재건축 조합이 정식 설립됐고 2달 전인 지난 9월 정비계획 변경안이 최종 가결됐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지난 30년 동안 재건축 7단계 과정 중 4번째 단계까지도 도착하지 못한 거니까요. 나머지 단계도 모두 걸림돌 없이 진행된다고 해도 입주 시점까지 수년은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은마아파트의 가격도 정부나 서울시 발표가 있을 때마다 요동쳤는데요. 보시다시피 제도의 시행이 꼭 의도대로 부동산 시장에 반영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2015년 높이 제한 규제, 2018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시행, 그리고 2025년 2월 잠깐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처럼 부동산은 거주자 각각의 서로 다른 욕망과 정부 정책의 변화, 그리고 유동성과 관련한 경제 상황이 시시각각 맞물리기 때문에 통제와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대응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의 일관된 정책과 메시지, 또 그를 바탕으로 한 신뢰는 무척 중요합니다. 거칠게 나누자면 보수 정권은 부동산을 시장에 맡겨놓자고 주장하고 진보 정권은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역시 적극적으로 집값을 잡으려 했습니다.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고 규제를 강화해서 집값을 잡으려고 했지만 부동산으로 쏠리는 돈을 제어하지 못했고 강남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를 막지 못했습니다. 또 종부세로 상징되는 보유세 강화는 종부세를 부담하는 가구가 전국 가구 중 2%뿐이라는 정부의 설명에도 야당과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세금 폭탄 논란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20번 넘게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으며 시장의 기대와 국민들의 신뢰는 무너졌고 결국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17년 5억 8천만 원에서 2022년 12억 6천만 원으로 100% 넘게 상승했습니다. 부동산을 잡겠다고 나서면 오히려 역풍을 맞고 정권을 잃는 흐름이 반복된 겁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부동산 문제는 10년 정도 노력해야 한다며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에서는 정권에 따라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부동산 정책의 비일관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이른바 주택정책처 같은 독립적 주택정책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진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집값 안정은 단순한 경제 지표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은 살아가기 위한 공간이자 의식주라는 삶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끊임없이 오르면 삶의 기본에 드는 비용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결국 우리의 일상은 불안과 피로로 채워집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치솟는 집값이 문제라는 데엔 이미 공감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대책이 나오면 그냥 두는 게 낫다. 이번에도 달라질 게 없다. 이런 회의적인 반응이 번집니다. 물론 부동산 정책은 가장 어려운 정책이고 과거의 실패 사례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 정치인들의 말실수나 내로란물이 논점을 흐릴 때도 있습니다. 규제하면 사다리를 걷어찬다. 완화하면 투기를 부추긴다. 이런 논쟁 속에서 정책은 방향을 잃고 우리는 그리고 시장은 다시 불안해집니다. 수요를 억제하고 세금을 조정하고 공급을 늘리는 이 단순한 원칙을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동산 시장에 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안정의 신호가 아닐까요?